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볼 수 없지만 2024년 첫 해돋이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어 해넘이를 보기 어렵겠지만 새해 첫날은 내륙이 맑게 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정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의 확보율도 올해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집을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인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제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5개 제품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는데 최근 인체나 환경에 피해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수입이 막혔던 애플워치의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2023년 마지막 해넘이는 볼 수 없지만 2024년 첫 해돋이는 깨끗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28일 발표한 해넘이 해돋이 전망에서 올해 마지막 날에는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어 해넘이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에는 내륙이 맑게 개 깨끗하게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해상에 낮은 구름이 형성되고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양한 유형의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만큼 독감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재감염이나 합병증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의약품 수급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을 요청했습니다. 12월 3주차 인플루엔자 환자는 의원급 외래 환자 1000명당 54.1명으로 지난주 최고점인 61.3명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병원급에 입원한 독감 환자 1,099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전체의 4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타미플루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며 앞서 두 차례 비축분이 배포된 페라미플루는 다음 달 중 병원급에 이어 의원급까지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콜레라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해 해당 국가 여행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검역관리 지역이 대폭 늘어납니다.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역 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 감염병 14종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지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검역관리 지역으로는 콜레라 26개국과 패스트 5개국을 비롯해 중동호흡기 증후군 13개국과 댕기열 56개국 등 올해 상반기보다 2배 넘게 늘어난 156개국이 지정됐습니다. 이들 국가 가운데 위험도가 큰 지역의 입국자는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된 소아 외상 환자는 바로 치료받은 경우에 비해서 72시간 이내 숨질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 정진희 응급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국내 22개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18세 미만 환자 18,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대상자 전체 사망률은 2.3%였고 72시간 내 사망률은 1.7%로 나타났고 병원 간 이송을 거쳐 입원한 소아 환자의 사망률은 4.2%로 첫 병원에 바로 입원한 환자 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72시간 내 사망률은 병원 간 이송을 거칠 경우 2.8%로 직접 입원한 경우 1.5%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 85%는 곧바로 입원했지만 나머지 14% 정도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입원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정원의 4분의 1 수준만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선발 결과를 보면 전공의 확보율은 83.2%로 82%를 기록했던 올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4명만 선발해 확보율이 26.2%에 그쳤고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확보율이 11.8%에 머물렀습니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76%와 63%의 확보율을 보여 올해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가 높은 과인, 영상의학과와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확보율 100%를 기록했고 신경외과와 내과 역시 각각 99%와 95%로 높았습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선장과 2017년 판문점을 넘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교수가 국군 대전병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네, 몸담았던 민간병원에 떠나 군병으로 옮긴 이 교수는 장병들의 생명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3호 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선장이었던 석혜균 씨는 6발의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2017년 판문점을 넘어 귀순하다 5발의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리는 데도 그가 있었습니다. 이후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고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 도입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명예 해군 대위에 임명된 이 교수는 이번에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이어 민간 병원을 떠나 국군 대전병원에서 장병들을 위한 의료 활동에 나섭니다. 국방부가 이 교수를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저도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에 걸맞게 그리고 보직 임용을 해준 분들께 실망이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외상외과 전문의인 이 교수는 군 의료 발전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장병의 의료 복지와 생명수호, 군의 환자 후송 체계 개선 방향 등이 우선 목표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군 의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 장병의 복지와 그리고 생명 수호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큰 틀에서 좀 움직여갈 생각입니다. 국방부는 국내 중증 외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 교수의 임명으로 군 병원의 진료 역량이 향상되고 응급 의료 체계 개선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새해 단골 목표로 언제나 등장하는 게 바로 운동이죠. 매번 살 빼야지, 몸 만들어야지 다짐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새해 운동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트레이너 조타이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와 좀 닮기도 하고, 네,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분이 나왔는데 운동 전문가로 오늘은 모셨습니다. 자,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께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보디빌더이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조타이거입니다. 현재 이제 경기도에서 팀타이거짐 피트니스 센터랑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 카페, 그다음에 이제 운동 기구 사업 등의 이제 피트니스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타이거가 아마 본명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지은 이름일까요? 사실 이제 조타이거는 이제 제 활동명이고요. 이제 본명은 이제 조진병이라고 합니다. 타이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호랑이를 좀 좋아해서 이름을 쓰시는 줄 아는데 사실 이제 다른 좀 사연이 있고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이 조금 유행하는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말하면은 이제 운동 인플루언서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을 보고 좋다 이거 라고 이제 말하는 걸 좀 보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활동명으로 쓰기로 했고요. 제가 마치 또 이제 성씨가 이제 조라 이제 조타이거라는 이제 이름이 좀 탄생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호랑이를 막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네. 이건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네. 자, 대회 경력이 상당한데 한번 자랑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수상 경력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입상 경력은 좀 많아서 이제 그거 모든 걸 다 소개하기 좀 그렇고 기억에 남는 성적을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조금 이제 권위 있는 시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미스터 코리아라는 시합과 미스터 서울에서 입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출전했던 이제 국제 보디빌딩 연맹에서 주관하는 이제 NPC라고 하는 이제 시합에서 체급 1등을 좀 했고, 그다음에 K 클래식이라는 대회에서는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네. 이 밖에 이제 올해 출전했던 모든 시합에서도 좀 이제 운이 좋게 모든 체급에서 다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보디빌더로서 활동한 지는 오래 되셨는데요. 이 네. 그랑프리 그러니까 전체급 우승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후배들의 조언이 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조언이었을까요? 일단 이제 그동안 체급 1등은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그랑프리는 처음을 해봤던 거예요. 이제 변은 이제 사실 이글수록 고개를 좀 숙인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깨달은 계기가 있고요. 이제 보디빌더는 이제 몸을 좀 만드는 것만큼 이제 사실 이제 무대에서 본인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목별로 이제 규정된 좀 포즈가 몇 개 있는데 이제 그러한 포즈들을 이제 표현을 좀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십수년간 이제 앞만 보면 달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이제 운동 고집이 좀 생겼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는지가 좀 중요한데 저는 제 기준이 좀 옳다고 생각을 좀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제게 진심 어린 이제 충고를 좀 해줬는데 이제 그걸 좀 제가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요즘 일반인도 피트니스 대회에 많이들 참가하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종목이 다양한데 네. 간략하게 어떤 종목이 있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남자 종목은 크게 이제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종목이랑 피지크, 그다음에 이제 클래식 피지크, 스포츠 모델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고요. 여자 종목은 이제 비키니와 피규어, 그다음에 이제 여자 스포츠 모델 이런 네. 식으로 있습니다. 피트니스 대회가 조금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모든 다 종목을 소개하기 되게 어렵고요. 이제 종목별로 세부 심사가 좀 기준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균형미와 근육에 대한 볼륨, 그다음에 다이어트의 수준 자체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기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포츠 모델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른바 예쁜 몸, 우리가 생각하는 잔근육의 몸이 좀 가까워서 피트니스 대회에서 처음 출전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종목입니다. 네네. 네, 대회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서 내추럴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제 내추럴이라고 하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 사실 이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식과 이제 운동만을 통해서 몸을 만든 선수를 내추럴 선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제 대회들을 내추럴 대회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내추럴이 붙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그 모든 출전 선수들이 약물을 사용했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러한 시합을 출전한 선수들이 어떤 제한이 없으면 아무래도 내추럴 선수들이 조금 불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격한 도핑 테스트를 도입해서 내추럴 선수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추럴 대회가 좀 만들어진 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피트니스 대회의 대중화와 이 건강한 이제 운동 그 문화 정착을 위해서 내추럴 대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운동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내가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목적에 따라서 운동법도 달라질 텐데 일단 다이어트부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주시죠. 일단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적게 먹고 네. 많이 이제 움직이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제 꾸준히 실천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라리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고 피트니스 센터나 이제 레슨을 끊어서 강제성을 좀 부여하거나 크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거를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냥 이제 출퇴근할 때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체지방 줄이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그 요즘에 운동 정보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맞습니다. 근육의 그 크기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일단 이제 근육의 크기가 이제 볼륨을 뜻하고 이제 그것도 중요한 이제 원칙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고강도로 이제 사실 이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는 거죠. 네. 우리 몸은 사실 딱 지금 현재 활동 수준에 안 맞게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람한 팔다리가 필요는 없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근육이 필요한 만큼 이제 강한 자극을 주어야 근육이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근육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제 양질의 영양을 잘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렇게 크고 두꺼운 근육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른바 그렇죠. 잔근육의 몸매를 가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인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운동은 거의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체지방이 이제 그 차이를 좀 만드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이제 몸에 좀 살이 있으면 덩치가 커 보이겠죠. 네. 살이 좀 없으면 이제 단단해 보이는 약간 그런 몸일 거고. 그래서 이제 물론 지구력을 담당하는 이제 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네. 그 지근은 이제 부피가 좀 작고 이제 탄탄한 반면에 이제 근육의 볼륨 또는 이제 파워를 내는 이제 속근 이거는 이제 부피가 약간 좀 커요.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동에 대한 방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일반인 수준에서는 모든 운동을 이제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하되 체지방을 좀 잘 관리하면서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네. 네. 네, 이렇게 외형적인 목적보다 뭐 컨디션이나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두고 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뭘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스트레칭이나 전신 운동,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잘 쓰지 않는 사실 이제 근육이나 관절은 점차 퇴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몸의 가동 범위가 좀 줄면서 원래 이제 내 몸의 컨디션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볍게라도 스트레칭이나 전신 운동을 좀 해야 온몸을 이제 자꾸 깨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은 이제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고 과도한 체지방이나 축척을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숨이 차거나 힘든 것만 유산소 운동은 아니니까 걷기나 조깅 정도라도 꾸준히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운동 질문을 잔뜩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자, 기억하기 좋게 간단 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운동은 날마다 하는 게 좋나요? 가장 효율적인 이제 운동 주기에 대해서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보통 운동 강도가 좀 낮으면 전신은 매일 운동을 해도 좋고요. 강도가 이제 좀 높다면 하루에 한 부위씩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루에 한 부위 진행하는 걸 분할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분할 운동 방식이 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아침, 저녁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예전에는 공복 상태로 오전 운동하는 게 좋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운동은 몸이 이제 완전히 깨어 있는 낮에 또는 이제 이른 저녁에 운동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운동에 대한 효율도 좋고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너무 늦은 밤에 고강도 운동을 하면 숙면을 좀 방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낮에 나서 이제 잠이 좀 잘 안 온다 한다면 운동 시간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운동 전에 음식을 먹고 하는 게 좋을지 끝나고 식사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사 후 2시간 정도, 네, 2시간 정도 뒤에 운동을 하거나 운동 뒤에 이제 식사하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에 이제 혈액이 좀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신경이 활발해져서 위장 같은 다른 기관은 움직임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소화 불량이 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아침에 공복 상태로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람에 따라서 혈당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의료인과 좀 상담을 하고 저희 같은 트레이너에게도 꼭 일러주셔야 합니다. 네. 또 헬스장 가면 뭐부터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스트레칭도 있고 유산소도 있고 근력 운동도 있는데 이 순서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티칭에 따라 좀 방법이 다르긴 한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메인 근력 운동을 좀 진행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이런 이제 순서로 기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부상 없이 이제 운동을 하려면 이제 몸을 좀 데워다주는 이제 웜업 과정이 좀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은 이제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뒤에 관절과 근육의 가동 범위를 조금 미리 이제 움직여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 뒤에는 워밍업의 이제 반대가 이제 쿨다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몸을 약간 좀 이제 낮춰주는 건데 쿨다운을 해주는 게 이제 매우 좋고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체온을 이제 서서히 떨어뜨리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뱃살만 빼고 싶어서 복근 운동을 하면 정말로 뱃살만 빠지나요? 이제 운동으로 특정 부위 지방을 이제 좀 제거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혀 운동을 안 하던 부위를 운동하면 혈액의 이제 림프 순환 자체가 좀 좋아져서 살이 빠지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지방이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지방은 같이 불고 같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력 운동에서는 그러면 큰 근육부터 작은 근육 순서대로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진짜일까요? 네, 맞습니다. 근육은 큰 근육을 이제 움직이려면 필연적으로 이제 작은 근육을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큰 근육을 저희가 이제 주동근이라고 표현을 네. 하고 작은 근육은 이제 도와준다 해서 협력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동근 운동을 하면 이제 협력근도 이제 같이 단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슴 운동을 예를 든다고 하면 주동근인 대흉근을 단련하려고 이제 앞으로 미는 동작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협력근도 같이 자극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동작으로 이제 운동으로 이제 동작에 관여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을 동시다발적으로 단련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주동근은 큰 이제 근육이 큰 만큼 그만큼 많은 부하를 또 이제 줘야 되는데 작은 근육부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지쳐서 조금 무거운 중량을 들 수가 없고요. 네. 목표 지점에 자극을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네.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운동 관련해서 시청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멋진 몸매랑 이제 체중 감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이제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개인 호흡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원하는 목표를 좀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새해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또 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트레이너 조타이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전 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과 헤어 제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 검출됐습니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은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은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에서 생식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돼 유럽연합은 지난 2019년부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오는 2027년부터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수입이 막혔던 애플워치를 미국 안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27일 국제무역위원회에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앞서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인 마시모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애플은 법원이 관련 내용을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고 긴급 요청했고 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답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요청에 대한 답변 제출 시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10년 이내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2차 베이비 부머 직장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필요한 은퇴 자금의 절반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가 낸 보고서를 보면 1968년부터 1974년 사이 출생한 직장인 2,000명 가운데 90%가 10년 안에 현재 직장에서 퇴직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인 83.6%는 현재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답했고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려는 이유로는 주로 생활비 마련을 꼽았습니다. 다만 재취업에 자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특약이 출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가 보장성 보험 상품 등의 보험 소비자 민생 안전 특약을 부과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실직, 암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3대 중대질병,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을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에도 보험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집을 살 때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무주택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만들어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할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27조 원을 투입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1%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해봤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저 1.6%, 최대 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 출산 가구와 입양 가구 모두 지원 대상이 되며 아이를 낳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연소득에 따라 1.1%에서 3%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연 5%에 달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연소득 기준보다도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3월부터는 태아를 포함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가 우선 공급됩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거래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지금 출산할 예정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것은 주택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에도 대출이 될 예정이고요. 대출 DSR 규제 예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또 증가할 수가 있다. 다만 출산을 기준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외식하고 나온 남성이 식당 직원에게 갑자기 폭행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본사 측은 한 달 넘게 답이 없다가 YTN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마치고 복도로 나온 김모 씨.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밀다가 안에 있던 누군가와 부딪힙니다.
김 씨가 고개 숙여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남성, 갑자기 음료를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이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잔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바닥에 부딪힌 잔은 그대로 튕겨 김 씨 가슴을 가격합니다. 다가오는 남성을 가족들이 막아서자 이제는 가족에게도 바짝 붙으며 위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노려본 뒤 돌아가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벽을 강하게 발로 차고 사라집니다. 이곳에서 갑자기 시작된 남성의 위협적인 행동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30초 넘게 이어졌습니다. 딸아이의 피아노 연주회를 기념해 모처럼 주말 외식을 나온 김 씨 가족의 하루는 난데없는 봉변에 악몽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 근처를 다시는 못 가겠다. 갔다가 혹시 마주치면은 뭔가 봉변을 당할까 봐. 애들은 많이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해주고 나쁜 사람은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김 씨 가족이 방금 식사를 마친 스테이크 전문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장을 찾아가 점주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개인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니 잘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없는 답변에 본사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한 달 넘도록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YTN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본사는 뒤늦게 사과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본사 측은 문에 부딪혀 순간적으로 화가 난 직원이 실수를 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본사는 담당 매장 직원, 점주, 그리고 본사 CS 담당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것이며 김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대공세를 감행해 이스라엘이 끝장 보복을 선언한 상태에서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The victory for the Ukraine, for our country, for our people.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양측의 교전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진입에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화공석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주요 고비 때마다 밀착 외교를 이어온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쿄전력은 예고한 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美味しいです。歯ごたえがやっぱ違うね。これからかな。 유럽을 휩쓸고 있는 우파의 바람.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되면서 우파 전성 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단 몇 초 만에 창작물까지 만들어내는 It's a new day in search. It's a new paradigm. Müdahaleleri arzu ettiğimiz hıza ulaştıramadığımız bir gerçektir. 지리키의 강진의 단층 파열이 길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 2, 1, 0. Loading. Let us on. 우주 탐사의 거점으로 평가받는 달.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해서 문제가 많았지만 지자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하지 않고도 시각 인공지능 기술과 CCTV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불법 현수막을 잡아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각지능연구실 배유석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스쿨존 교차로 사거리 등에 설치된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아파트 분양 광고가 대표적인 하나의 예인데 네. 현수막에 대한 광고 효과가 높아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 등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8조 8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허가 신고 없이 내걸 수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의 정당 명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법정 게시 기간 15일이 지나기 전까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정당 현수막은 신고 의무와 장소 제한이 없어서 통계 자료도 없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자체에서 철거한 정당 현수막 무게만 1,300톤이 넘고 대부분이 15일이 지난 불법 현수막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지자체에서는 5개 광고물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불법 현수막 설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즉시 철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수막으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보행자 시야를 가리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의 5개 광고 통계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제거를 위한 수고보상제, 정부 영역 등을 위한 국가 지원 및 지자체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시 미관도 해치고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일이 좀 사람들이 감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개발하신 기술 어떤 기술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불법 현수막 탐지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도심에 설치된 현수막을 탐지하고 현수막의 내용을 인식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딥뷰라는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네.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 행동을 이해하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확장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현장을 찾고 문자 인식을 수행합니다. 현수막이 없던 공간에 새로운 현수막이 나타나는 것을 탐지하여 설치 시점을 파악하고 CCTV에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현수막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글자들 모양도 달라서 다양한 형태의 현수막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과 현수막 내 문자 인식을 위해 글자들이 속한 영역을 찾고 내용을 인식하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 CCTV 관제 시스템의 AI 기술을 이제 합쳐서 만든 그 기술인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사람이 감시하듯이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지자체에서는 5개 광고물을 전담 관리한 행정인력 부족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거나 민원 또는 제보가 있을 때 현수막을 수거하는 형태로 수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거 방식은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범죄 예방과 같은 중요도가 높은 CCTV 관제 업무로 인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실시간 관제가 어렵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불법 현수막을 탐지하는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여 인공지능이 지자체 CCTV 관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현수막 설치 현장을 탐지합니다. 더불어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을 분석하여 불법으로 판단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알람을 주어서 상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 앞서서 딥뷰 기술을 기반으로 불법 현수막을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딥뷰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딥뷰는 영상을 깊이 있게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상을 분석하여 영상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로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입니다. 네. 딥뷰는 시각 인공지능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2014년부터 10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딥뷰에서 개발된 시각 인공지능 원천 기술이 지자체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를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CCTV 솔루션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오탐지가 많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딥뷰에서는 사람 행동을 관절 수준까지 정밀하게 이해하는 기술을 통해서 투기를 현장을 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취객, 실신 등 도심에 쓰러지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실시간 탐지하는 기술로서 사람 관련된 다양한 특징들을 활용하여 쓰러지는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불법 현수막 탐지 기술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현수막의 설치 시점과 현수막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퓨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확장하여 불법 현수막 탐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그 환경까지도 판단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자 인식도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기존의 문자 인식 기술을 활용한 건가요? 예. DPS는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 행동을 이해하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확장하여 현수막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요. 예. 현수막이 없던 공간에 새로운 현수막이 나타나면 또 탐지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텍스트 인식이라는 기술 자체는 이미지나 문서에서 텍스트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와 달리 현수막의 경우에는 글자들 형태가 다양하고 흔들림이나 시야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자 형태의 변화에 강인하게 글자 영역을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출된 글자 영역에 대하여 문자 인식을 통해 내용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탐지된 현수막 설치 시점과 문자 인식 내용을 바탕으로 현수막이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종적인 불법 여부의 판단은 5개 광고물법에 따라 미리 신고된 현수막 정보가 맞는지 등을 판단하여 담당 공무원이 진행하게 되고 저희 기술은 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뒷뷰를 이용해서 지금 설치된 현수막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럼 이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위치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자체는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 설치 장소라든지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그리고 24시간 녹화되는 상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CCTV별로 식별 아이디를 부여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24시간 CCTV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 녹화되는 시점과 동기화된 시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분석하게 되면 현수막을 탐지한 시간과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가 눈 역할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CCTV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면 좀 잡아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원거리에 CCTV 영상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탐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실제 CCTV에서 원거리에 보이는 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정보는 알 수 있겠지만 정작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딥뷰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견인한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물 탐지 분야에서 2위를 수상한 바가 있고 작은 사물을 탐지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수막의 특성상 현수막이 게시되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장소 제한과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까 불법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현수막의 내용을 인식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거리 CCTV 영상에서는 현수막의 내용을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 기술을 적용하는 데서 일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에 지하철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CCTV 카메라들이 고해상도 PTZ 카메라로 상하 좌우 확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 탐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지하철 협력하여 사거리나 교차로와 같은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줌을 통해 확대된 영상을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지금 이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고요? 예. 우선 상용화에 앞서 불법 현수막 탐지 기술을 지자체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5개 광고물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 산하의 한국지방재정공제에 한국5개광고센터와 협력하여 기술 개발 방향과 추진 방안에 관해 상당한 기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고 사천시와 경산시가 실증사업 참여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12월 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 사천시, 경산시는 인공지능과 지능형 CCTV 활용, 현수막 탐지 기술 개발 실증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 현수막 탐지를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과 더불어 유동인구가 많고 불법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기술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불법 현수막을 탐지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 현수막 탐지 기술이 지자체에 많이 적용되면 사거리나 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도시 미관 개선에도 효과를 보여주게 되며 불법 현수막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면 알람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환경도 마련되어 그동안 많이 발생하던 불편 민원도 줄어들어 행정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 현수막 설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수고보상제, 정비 영역 등 국가 지원 및 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기술이 불법 현수막뿐 아니라 뭐 범죄 예방도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DP에서 이번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 현수막 탐지 기술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현장을 탐지하고 현수막의 내용을 인식하는 기술이 활용됩니다. 해당 기술에는 DP에서 개발한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과 사람 행동을 정밀하게 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도메인에 따라 세부 기능을 확장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탐지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도 있고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을 탐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DP는 영상을 분석하여 사람 수준의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 인공지능 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 현수막 탐지 기술도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의 관련 기술이 보급되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시각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딥뷰 기술을 활용해서 불법 현수막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이 기술이 많이 활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배유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초고성능 라이다 센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스트 이명재 박사팀은 40나노미터 후면 조사형 CMOS 이미지 센서 공정을 기반으로 밀리미터 수준으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단광자 아발란치 다이오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성능의 센서 소자인 단광자 아발란치 다이오드는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아 현재 일본의 소니만이 제품화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키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단광자 센서 소자는 기존보다 신호 타이밍 편차를 2배 이상 크게 줄였고 거리 분해능 또한 약 8mm 수준까지 향상해 중단거리용 라이다 센서 소자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며 SK 하이닉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즉각적인 제품화도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에 헌신한 한상기전 서울대 교수 등 4명이 과학기술 유공자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상기전 교수와 고 김성환 미국 유타대 교수, 고 김재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대 원장, 고 송희성 서울대 교수 등 4명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기전 교수는 농업 분야 슈바이처로 불리며 지속가능한 아프리카 농업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고 김성환 교수는 약물 전달 분야의 세계적 의학학자로 여러 바이오 제약 벤처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고 김재관 원장은 우리나라의 중공업 기반 산업화 설계와 국가 표준 키트를 마련한 선구자이며 고 송희성 교수는 현재 교재로 쓰이는 양자역학과 수리물리학 교재를 저술하는 등 국내 이론물리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패 가능성은 크지만 성공하면 큰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5년간 49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계도전 R&D는 민간 전문가에게 책임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겨 문제 정의부터 연구 주제 발굴과 기획, 과제 관리, 평가 등 연구개발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내년에는 소재와 기후에너지, 바이오 분야의 책임 프로젝트 매니저가 선정한 연구 주제의 공고와 함께 과학기술적 해결을 찾는 의견 수렴, 기술 제안 토론회가 차례로 열리며 1분기 안에 과제 제안 요청서를 공고해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77%이며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OTT 이용률은 지난해보다 5%포인트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10대가 각각 97%대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 71%, 넷플릭스 36%, 티빙 9%, 쿠팡플레이 6% 순이었는데 유료 OTT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의 43.9%로 지난해 40.2%보다 늘어났으며 유료 OTT 중에서는 넷플릭스 이용률이 35.7%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고 연말정산 시즌을 눈앞에 두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가 커지면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은 31일, IRP는 29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비교해 보시고 늦지 않게 납입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